네, 정치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김관옥 계명대 교수, 신성범 전 국회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여론조사 결과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내년 대선에요. 현 정권의 유지를 위해서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 반면에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유권자들 여론을 물었습니다. 한국갤럽이 조사한 결과인데요. 여당의 후보 당선 현재 정권 유지가 36%, 야당 후보 당선은 그보다 많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저희가 보궐선거 이후에 지난 3회차에 대한 그 추이를 이렇게 좀 다시 한번 보면요,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고착화되는 모습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어떤 그래프가 바뀌는 선이 언제냐면 작년 11월 47%가 오히려 여당이 정권 유지를 하는 것을 더 선호했던 겁니다. 예. 그것이 이제 12월 달부터 이제 역전이 돼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제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을 선호하는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도 이제 임기 말이 되면 이 정권 평가적인 어떤 성격이 굉장히 강해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런 그래프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여전히 현 정부가 부동산이라든가 뭐 이런 문제 해결적인 어떤 조치들을 지금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그 안에 내재돼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 상황인 거고, 여야의 대선 후보들이 등장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여야 개인들의 후보들의 개인들의 어떤 비전 뭐 이런 것들의 비중이 더 커지는 상황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 있다가 다시 그래프가 좀 나오겠지만,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가 지금 앞서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여당, 야당의 어떤 선호하는 그래프와 개인의 그래프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죠. 지금 어떻게 해도 여당 개인 후보는 더 앞서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순이 되는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지금 후보 개인들의 어떤 집중하게 되면 또 상황이 달라지는.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제 대선이 가까워지게 되면 사실상 개인들의 어떤 후보 개인들의 선호에 대한 비중이 더 커지면서 지금의 어떤 여야의 어떤 선호의 그 그래프가 조금 더 바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신 의원께서는 저 추이 어떻게 보셨어요? 가장 중요한 게 갤럽 조사는 이제 장기 흐름을 보여주는 거니까 지금 시점에서 뭐 대통령 선거를 하면 정권이 교체되는 거죠. 예. 지금 이게 저는 큰 틀을 보여주는, 큰 틀 안에서 국민 민심이 어떻게 가고 있느냐, 말씀 잘해주신 대로 2021년도 올해 들어서는 많이 이제 정권 교체를 우위에 서게 된 거고, 가장 많이 벌어졌던데, 그러니까 정권 교체론이 아주 활발했던 데가 지난 재보궐선거, 서울, 부산 선거 직후에 보면 굉장히 많이 벌어졌잖아요. 다시 좀 좁혀졌다가 일정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으로 봐서는 정권 교체론이 적어도 정권 재창출론보다는 우위에 있는 게 현재 민심이다. 근데 이게 이제 오래 가느냐 안 가느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는 대로 이게 유지될 것이냐. 그건 아시는 대로 짧게는 9월 달로 예정된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또 국민의힘은 11월 달 대통령 후보 경선, 또 180일, 앞으로 6개월 남은 적어도 대통령 선거 때까지 가려면 변화가 많을 거다. 지금의 지점이다. 지금에서는 저렇게 민심들이 형성됐다라고 보는 이 시점에서 좀 야당에 지금은 유리하다, 이거죠. 네, 이 시점에서는 정권 교체가 좀 우위를 보이는데, 이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24%고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1%, 전월 대비 1%포인트 정도 빠졌고요.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가 5%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게 후보명을 제시하지 않고 이제 스스로 답을 하는 자유응답 방식의 조사 결과인데요. 상위권은 대체적으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새롭게 이준석 당대표 후보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피선거권 40살이 되지도 않은 분이 좀 등장을 한 거라서 또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보면 뚜렷한 양강구도의 어떤 성격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고, 또 하나는 사실상 피선거권이 없는 이준석 후보가 지금 당대표 후보죠. 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40살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은 의미가 없는 표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굉장히 답보 상태, 어떻게 보면 정체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최근 들어서서 윤석열 전 총장이 행보를 좀 가속화하고 있잖아요. 예. 비공개는 비공개지만 언론에 비치는 어떤 빈도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지율이 정체된 거는 저런 식의 어떤 비공개 정치 행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 행위를 공급자 측면에서 계속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렇게 호응 안 한다는 거죠. 네. 전면적으로 공개 행보해서 사실상 국민들의 알 권리, 기자들의 어떤 취재권 이런 것들이 보장이 돼서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좀 알게 하는 그런 장면이 벌어져야만 뭔가 변화가 이제 있을 수 있는 것이지, 저렇게 이제 공급자 측면에서의 어떤 이 정치 행보, 이거는 지금 지지율의 어떤 변동을 급격하게 만들기에는 좀 역부족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는 거죠. 지금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재명 지사의 지금 지지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저는 뭐 특별한 특별한 변화가 안 보이잖아요. 말씀해 주신 대로 3월 달부터 양강 구도가 된 거예요. 이재명, 윤석열. 갤럽 조사는 꼭 보면 이재명 기사가 좀 앞서더라고요. 예. 저 구도가 3월 달이니까 벌써 3, 4, 5, 6, 4개월째 양강 구도가 형성돼 있다. 그러면 뭐 한쪽이 좀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 평가는 좀 제가 볼 때 무의미하고 네. 오히려 진짜 이준석 씨가 저렇게 3%로 거의 4위를 차지하던 저 부분인데 저것도 뭐 이름을 본인들 응답자가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전화 거죠. 응답에 네. 대해서 불안을 받아서.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볼 때는 좀 새로운 인물에 대한 갈구랄까 새로운 정치에 대한 게 일반 국민에 많이 퍼져 있다는 걸 상기한 하나의 대표적 사건이다. 국민들이 볼 때도 뭐 헌법은 잘 모르시겠지만 40살이 안 돼서 40이 안 돼서 대통령감이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을 텐데 대통령 후보 다음에 누가 되는 게 좋겠습니까? 물어볼 때 이준석이라고 말했다는 부분이 저 대목이 네. 기존 정치인들, 뭐 정세균 총리나 이낙연 대표를 보면 전부 다 조금은 약간의 좀 뭐라 그럴까 좀 부끄럽다는 표현보다는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난 것만은 좀 분명한 거예요. 예. 재난지원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홍남기 부총리가 2차 추경에 대한 공식화 입장을 사실상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적자 국채 없이 이제 추가 세수를 활용하겠다. 이게 한 1분기에 19조 정도 된다고 하는데 지금 여당에서 내놓는 안을 보면 한 30조 정도는 최소한 좀 소요되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이어질지 뭐 당정 간에도 그렇고요. 또 여야 간에도 그렇고 아직 진통거리는 충분히 남아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홍남기 부총리가 이제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갈지 아니면 선별적으로 지금 손실 보상에만 집중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한 부분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이제 국채 발행 안 하고 추가 세수를 통해서 이거를 이제 하겠다. 그래서 부채 비율의 어떤 변동, 악화 이런 것을 좀 방지하겠다. 거기에까지만 지금 언급이 돼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재난지원금의 문제는 두 가지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손실 보상에 대한 측면이 하나 있는가 하면 네. 또 다른 거는 국민을 위로하는 그런 차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위로의 차원이라는 것은 경기를 진작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것이고 경기 진작의 어떤 마중물 효과라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지금 3차를 했습니다. 1.9조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2,200조 가량을 풀었는데 한 사람당 1,400불 정도가 지급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상 이번에 미국은 한 6% 성장을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이러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부채 비율의 어떤 아주 급격한 악화가 아니라 그러면 경기를 부양하는 그런 효과의 차원에서도 또 국민들의 어떤 고생에 대한 위로 차원에서도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어떤 것들을 좀 심각하게 고려해 볼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야당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전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포퓰리즘이다, 매표 행위다라고 반발을 좀 하고 있고 일단 자영업자 또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 보상이 좀 우선이 돼야 된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야당으로서는 원론적인 입장을 말할 수밖에 없는 처지인데 분명한 사실은 올해 들어서 추경이 이렇게 되면 2번 하는 거죠. 2번. 그 작년에 2020년도에 4번 했어요. 네. 코로나 이후에 추경이 6번째가 되는 거 이번 하게 되면 다 좋은데 우리가 다 국민들이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2020년 작년 4월 달에 내가구 기준 100만 원씩 했던 기억이 생생한데 다시 지금 민주당에서 하는 거 보면
완전히 그 여름 휴가철에 늦더라도 추석 전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자. 뭐 명분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 활성화다, 경기 부양이다 말은 하지만 정치적으로 따지자면 예. 너무 쏙이 보인다 그런 측면을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입장에서는 이게 효과가 있고 국민들이 원하는데 반대할 수도 없는 처지인 것만은 맞아요. 근데 또 하나는 그러면은 정부와 여당에서 손실보상제라는 입장을 정리를 해줘야 돼요. 손실보상이라 하면 아시는 대로 코로나 방역 때문에 영업이 손실을 본 소상공인들을 하나의 원로적으로 보상해주자는 취지인데 지금까지 그냥 일반 재난지원금으로 다 해왔던 걸 제도화하자는 게 명분은 여기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심지어는 또 최성재 의원이라고 왜 소상공인 출신이 단식도 하고 이제 병원도 실려가고 야당 주장은 어느 정도 반영해 주는 게 맞다라고 저는 봐요. 근데 지금 뭐 소상공인 자영업자 근로자의 손실 보상은 이 안에 지금 여당 안에는 포함이 돼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뭐 안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거기가 가장 역점을 둬야 되는 것이고 보편적인 어떤 지급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인데 지금 이것이 매표 행위냐? 그러면 우리가 재보선의 전에도 우리가 지급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수의 어떤 손실 보상에 대한 차원들로 지급이 된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그때 재보선에서는 어떻게 줬나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는 유권자들에 대한 어떤 이 권리의식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낮게 보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국민들 이거 다 받으시면서도 사실상 원하시는 정당에게 투표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매표 행위다 이런 거는 좀 맞지 않는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제가 다툴 내용은 아닌데 이제 국민들이 적어도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급하고 경기 활성화 부양에 경기 부양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뭔가 좀 마음이 뭐랄까 깔끔하지 않다 그럴까? 이게 결국은 나중에 다 이렇게 하다 보면 재정 부담이 되고 나중에 세금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판단을 이건 뭐 국가든 한 집안이든 어떤 기업체든 돈을 쓰게 되면 돈이 나와야 되는데 경제는 이렇다는데 언젠가는 다음 세대에 부담이 될 거라는 그런 찜찜함을 갖고 있는 거고 그 부분을 야당으로서는 당연히 지적하는 거다. 그래서 매표 행위라는 그 표현이 과다할지라도 야당으로서는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해놓는 게 맞아요. 저는 그도 말씀드리지만 야당은 여기에 대해서 찬성 반대를 이야기할 게 아니라 여당과 정부가 가져오면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서 좀 더 낫도록 만드는 게 야당의 태도가 돼야 돼요. 예. 민주당 초선 의원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약 90분 정도 시간 동안 68명의 초선 의원들을 좀 만났습니다. 어느 정도 좀 조국 사태라든지 부동산 세제 개편 같은 이슈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고 좀 어느 정도 초선다운 패기를 보이지 못했다. 아쉬움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지금 언론에서 많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상황들을 좀 정리해 보면 이해가 갈 수 있겠다. 왜냐하면 사실 조국 전 장관의 책이 나오면서 다시 불거졌거든요. 네. 이 문제가 막 일파만파 다른 이견의 목소리들이 당내에서 나왔고 그래서 송영길 대표가 갑작스럽게 급하게 입장 정리를 해가지고 당 공식 입장을 내세웠어요. 그래서 통렬하게 반성한다는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초선 의원들이 만약에 대통령한테 가서 이것을 다시 재론을 했다. 그러면 당대표의 말을 다시 이제 뒤집어 가는 것이고 그 자체로서 일파만파 논란이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자제를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부동산 이슈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이 모두 발언해서 이미 부동산 정책에 실패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거든요. 인정하고 있고 지금 당내에서도 부동산 문제를 어느 정도 개선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상견례 같은 이번 만남이었어요. 왜냐하면 벌써 이 총선이 있는 지 1년 정도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만난 거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이렇게 심도 있는 논의가 안 되는 장면에서 그 얘기를 꺼냈다는 것은 사실 정리가 잘 안 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어제는 뭐 그 정도로 마무리가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언론에서 보는 패기가 없었다 뭐 이런 평가들이 최근에 국민의힘의 어떤 분위기의 행보를 보면 이른바 영선 이준석 돌풍에
뭐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도 초선 의원인데 굉장히 뭐 정책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바람들이 좀 비교가 돼서 상대적으로 좀 그런 패기가 없다 이런 평가도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국민들의 눈에 보면 그래 비친 측면이 있죠. 예를 들어서 민주당 초선들이 그 보궐선거에서 실패한 후에 조국 사태에 대해서 반성한다고 했다가 초선 오적 그래가지고 이제 예. 찍혀서 고생한 다음에 사과하는 이런 이제 보면서 아 저 당 안에서는 저도 다른 소리 내기가 초선들의 힘이 없구라는 건 저 어떻게 보면 지금 국민의힘과 대조적인 모습이 된 건데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만 청와대 가서 이런 말하기 사실 쉽지 않은데 뭐 쓴소리를 하라는 표현은 언론적 표현이고 시중의 민심을 구중궁궐에 있는 대통령에게 좀 전달해 달라는 게 일반적인 그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하는 소리란 말이에요. 그럼 뭘 전달하느냐? 그럼 민생 정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부동산 문제, 정부에서 애를 쓰고 있지만 뭔가 우리가 지역구 활동하다 보면 이렇게 안 됩디다라는 측면, 네. 또 뭐 청년 일자리라든지 세금 문제 이런 걸 좀 이야기를 해야 정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통령께서 희망하신 대로. 현장에서는 이런저런 지점이 막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달라는 거거든요. 근데 저도 경험해봤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저렇게 68명이 가서 밥을 먹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뭐 말을 못해요. 그리고 저렇게 되면은 그 뭐라 그럴까 한 1시간 반 정도 하셨다는데 저렇게 되면 말을 못한다고. 그리고 또한 의원들 입장에서도 저기서 뭐 중불나게 마이크 손 들고 하기가 뻘쭘하시는 거예요. 예. 사진도 찍어야 되죠. 연말에 의정 보고서용으로 해서 대통령 사진도 찍어야 되고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렇게 되면 소규모로 대통령하고 자주 만나는 게 중요해요. 청와대에서 불러줘야 돼요. 그건 몇 사람씩 해서 저녁에 고생한다 하고 초선 의원들 이야기 들어가면서 뭐 지금 당은 어떻게 하고 있냐, 예. 지역구 사정 어떠냐 이렇게 해주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어제 국민의힘에서요 당권 도전하는 후보들 대구에서 이제 합동 연설을 했는데 최근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이준석 후보가 탄핵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보수의 이른바 심장부 격인 대구 30%의 당원 그리고 높은 투표율로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그 지역에서 탄핵을 얘기하면서 정당했다라는 얘기를 했고 반면에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박정희 시대를 또 언급을 하면서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지금 탄핵의 강을 건너자는 얘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가장 그 탄핵의 과정 속에서 TK 지역에서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았던 분이 유승민 전 의원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바른 정당으로 나가고 예. 뭐 이렇게 했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만약에 여기서 이제 이준석 후보가 이 얘기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선이 된다 그러면 사실 탄핵을 정당하다고 얘기했던 분들은 다 명예회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당 내에서 탄핵은 정당한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여기에 최대 수혜자는 사실상 유승민 전 의원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지금 가장 탄핵의 과정에서 역할을 많이 했던 분이 윤석열 전 총장이에요. 그러니까 수사팀을 전적으로 이끌고 그 수사를 해서 탄핵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런데 이 탄핵을 부당하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예. 사실상 이 국민의힘당에 입당하기 굉장히 껄끄럽거든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제 이 후보가 당선이 된다 그러면 사실상 그 걸림돌을 그러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당에 입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을 만들어주는 그래서 여러 가지 중충적인 어떤 의미에서 지금 이준석 전 후보가 이 문제를 이제 제기를 한 것 같은데 저는 뭐 앞으로의 어떤 방향을 가는 이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이준석 최고가 잘 이제 설정을 한 것이고 이것을 관통해낸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탄핵의 문제하고 국민의힘당의 문제가 사실상 해결이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아니, 저는 깜짝 놀란 게 이준석 후보가 정말 담대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정면 돌파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단 말이에요. 대구 경북에서 탄핵이 정당했다는 이야기를 한다? 이전 같으면 상상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논리가 보니까 정연한 게 첫째는 오바마 이야기를 하더라고. 오바마 핵심은 뭐야? 다양성이다. 나와 다른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먼저 선제적으로 이야기를 해놓고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탄핵은 정당했다고 생각한다. 왜 정당했느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호가호했던 사람들을 쳐내지 못해서 국정농단에 이르렀고 통치불능 사태에
불능 사태가 됐기 때문에 탄핵은 정당했다고 생각한다. 이런 내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고 되물은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한 이야기가 더 나가서 이렇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의 수사를 지휘했으나 문재인 정부의 부패와 당당한 맛이 있던 검사 윤석열 씨를 이야기하면 윤석열 전 총장을 이야기하는 그 검사가 다시 합류해서 문 정부에 맞서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3단 논법, 오바마의 다양성, 그다음에 탄핵은 정당했다, 그다음에 윤석열로 이 구조를 가지고 대구하고 경북 도민 시민들에게 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를 받아주는 것이 곧 윤석열 받아주는 거라는 논리로 이어가는데 상당히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제가 볼 때도 대구 경북 사람들이 탄핵하면은 경기를 일으키다가도 지금 뭐 꽝 잡는 게 매라고 윤석열 전 총장을 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좀 영리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김 교수님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 탄핵의 강을 건너자고 수없이 말하면서 탄핵의 강 하면 떠오르는 게 유승민 전 의원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거기에서 TK 지역에서 응답이 없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준석 후보가 대구 지역에 가서 정직하게 정면 승부를 걸면서 어떻게 보면 유승민 전 의원이 말한 탄핵의 강을 진짜 건너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관우 계명대 교수, 신성범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